소리와 맞이하는 시간,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하루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이일록 작가의 태풍 전야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귀 기울여 주세요. 태풍 전야, 이일록. 태풍은 아직 멀었다. 오키나와 근해에서 만들어졌다는 태풍은 속도와 세력을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었다. 고흥반도로의 상륙이 유력하다 할 뿐 태풍의 진로에 대해선 기상청에서도 명확한 예보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동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반도 내륙을 통과한다면 이곳 중동부 전선이 태풍의 중심권에 들 확률도 높은 것이다. 태풍의 중심권이 우리 지역이라면 원산만으로 빠져나가는 궤적도 그려보았다. 이런 날 결행은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눈짓으로 우리 셋은 나섰다. 몇 번인가 보아두었던 하늘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오른 피나무로 향했다. 그것은 울창한 숲 가운데서도 단연 탐스런 자태였는데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모두들 작업장으로 투입되고 난 뒤 우리는 행동에 들어갔다. 야외 취사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계곡의 물소리에 쓸려 내려가는 것 또한 우리를 돕는 호재였다. 수령을 가늠할 수 없는 피나무는 휘파람 같은 소리를 가르며 눕혀졌다.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켰을 피나무가 처연해 보였다. 그날 밤 취사반장 혼자만 묵인하는 일이 우리 셋 앞에 놓였다.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할 일이었다. 우리들 선배들이 득이에 찬 표정으로 안았던 것을 우리도 손에 넣는 것이다. 칠흑 같은 사위를 지키는 듯한 버너 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만면의 미소를 나누었다. 수경지 천막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 뭐 하는 놈들이냐? 놀랍게도 대대장이었다. 튕기듯 일어선 우리는 입이 얼어버렸다. 누구 짓이야? 저희들 짓입니다. 누구 짓이냔 말이다. 저희들 짓입니다. 아니 이놈들이 누가 시켰느냐 말이다. 한 옥타브씩 높아지는 그의 질문에 우리 대답은 핵심을 맴돌고 있었다. 세 번째야 비로소 뒷말을 잇지 못하고 한 걸음씩 물러섰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다. 계곡의 물소리는 8월이 무색해도 너무나 차갑게 들렸다. 태풍이 온다고 비상구물을 내린 마당에 이런 정신없는 놈들이 있나? 대대장은 우리 가슴을 찔러대던 지휘봉을 왼손에 바꿔잡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가리켰다. 지휘봉의 촉감보다 더한 전율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듯 했다. 소주병까지 잘한다. 제대를 앞두고 솔선수범을 해야 할 병사들이 이럴 수가 있나? 한 발 다가서면서 대대장은 주먹으로 우리들 명찰을 가차없이 가격해왔다. 모두 영창 대기시켜. 내일 아침 헌병대에 통보해. 대대장은 주번 사관과 대대부관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는데 번호의 불빛을 받은 부관의 입이 작게 한번 움찔할 뿐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작업장은 훈련장이고 훈련장은 곧 전장이야. 그 전장을 장악하지 못하는 주번 사관은 실패한 지휘관이야. 한심한. 대대장은 부동자세의 주번 사관을 호되게 나무랐다. 내일 아침 중대장이 직접 저걸 들고 대대장실로 오라 그래. 소지의 반익형이와 취사반장의 인지도까지 보고하라 하고. 알겠나? 대대장은 부관이 비춰주는 불빛을 받으며 산등성이 위로 올라갔다. 승리, 근무 중. 이상무. 이상무? 근무 똑바로 서지 못해? 이건 위수지역 풍기문란에 해당됨을
명심하라. 대대장의 고함 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는 발을 떼지 못했다. 한편으론 접경 지역과 위수 지역의 경계를 떠올려 보기도 했다. 말년에 몸조심하라던 선배들의 당부가 귓불을 스쳤다. 공든탑이 무너지는가 하는 우려가 등줄기를 타면서 일순 몸서리치게 했다. 중대가 작업장에 투입되어 이곳 대성산 깊은 계곡에 수경지를 정했을 때 중대 최고참인 우리 셋은 자연스레 잔류병으로 추대되었다. 중대원 모두 작업장으로 나가면 막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란 것이 깊은 산중인지라 지킨다기보다는 남아있는 쪽이었다. 매일 작업장으로 향하는 중대원들이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땐 미안함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녀석들아, 우리가 받은 3번의 유격, 수많은 측정과 혹한기 훈련, 천리 행군은 그것으로 상쇄될 수 있지 않느냐? 고 속으로 말했다. 3개월 일정의 작업장은 한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여름 한철 휴양소를 방불케 하는 시원한 풍광과 함께 숲속의 새벽 공기는 우리들 코를 간지럽히기도 했다. 자연이 막사 안에 있기보다는 숲속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대대 본부를 다녀오는 공용이 민촌을 거쳐오면 은밀하게 우리에게 공수되던 경월 소주의 알싸한 맛도 더덕이며 귀목 수집의 관심도 식어진 어느 날 바둑판을 하나씩 만들기로 한 것이다. 유심히 보아두었던 피나무를 잘라 야외 취사장 솥에다 찌고 있는데 대대장의 예고 없는 수경지 순찰로 들켜버린 것이다. 대대장 말대로라면 국가재산 남용에다 근무지 이탈로 지휘계통 무시 그리고 술까지 마셨으니 영창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위수지어 풍기문란이란 말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다. 전역을 한 달 정도 남긴 우리로서는 허망한 게 짝이 없는 일이었다. 그동안의 경험이나 짐작으로 미뤄볼 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깊은 산중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창졸지간에 당한 일이어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더군다나 대대장의 지휘 방침이 지휘계통 확립, 전투력의 배가, 물자관리 철저 이매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일로 여겨졌다. 중대장 이하 모든 중대원들로부터 묵시적으로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신분으로 인정받은 우리 셋이었다. 한마디 질책도 뜨끔한 위로도 생략한 주변 사과는 참 안타깝소. 어떻게 이런 일을 꾸몄소. 하는 눈빛을 허공으로 보내며 좌우로 흔들던 고개를 돌려 막사 쪽으로 돌아가 버렸다. 버너의 불도 꺼지고 칠흑 속에 남겨진 우리 셋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들 잠들어 있을 막사로 선뜻 들어가기도 주저되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답답한 가슴을 주먹으로 쳐보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퇴로 그 뒤로 숲속의 어둠만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다. 이것이 늪인가? 암담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솔로몬의 지혜의 경구도 늪속으로 빠져드는가 생각되었다. 계곡의 물소리가 어서 이 어둠을 밀어내 주기를 바랐다. 처음 바둑판 제작에 운을 뗀 건 나였다. 바둑에 일가견이 없는 둘은 입대 동기인 나의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딱 부러지게 없었기에 무의미하게 동참한 것이다. 완성까지는 수많은 작업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바둑판 제작은 시간과 정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마침 작업장이기에 그것도 고참이어서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이제 조사하면 나는 주범으로 둘은 공범으로 적시될 것이다. 최소한 며칠, 아니 몇 주간 격리된다면 저녁 일정은 어떤 차질을 동반할까? 군대 전과가 사회까지 이어질까? 생각은 비약되고 있었다. 이 밤 태풍은 어디쯤 올라오고 있을까? 막사 안에서는 야외 취사장에서의 한바탕 소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두들 잠들어 있었다. 그렇다고 한바탕 소란이 감추어질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민감한 사안이어서 근무자들 인수인계 시 고스란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막사 한쪽 구석에 있는 셋의 잠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여드름을 사정없이 쥐어뜯고 문지른다 하여 쥐뜨문이란 별명의 문 병장도 목소리가 남달리 우렁차서 유격대 조교로 파견 근무한 적이 있는 유병장도 도통 입을 열지 않았다. 둘에게는 참으로 면목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이다. 바둑판. 그것은 이곳 최전방에서의 군복무를 기념할 만한 증표로서는 안성맞춤이었다. 수많은 선배들이 저녁 때 챙긴 바둑판 옆에 아로 새겨진 모모 사단, 모모 산의 표식은 훈장에 그것에 버금갈 정도의 각별함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평소 바둑 두는 모습을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해온 둘은 억울해할 것이다. 별 생각 없이 의기투합에 들어선 둘에겐 죄책감과 함께 미안함이 쌓이고 있었다. 계곡의 물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걸 보니 밤은 제법 이슥한 듯했다. 어디서 야간 훈련이라도 하는지 총소리가 멀리서 잘게 들렸다. 태풍 소식에도 총소리라니 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고개를 저었다. 처음 민촌을 보았을 때 그곳은 이방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보였다. 산자락 아래 평평한 들녘에 일정한 방향으로 구획되어진 집은 거의 같은 모양과 구조로 만들어진 동네였다. 20년 전 추석날 아침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간 태풍의 피해는 막심했다. 초토화된 고향 울진을 뒤로하고 이곳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옮겨온 이들의 보금자리인 것이다. 6.25 전쟁 전엔 북녘 땅이었던 이곳은 이제 알뜰살뜰한 농촌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종전 후 남겨진 드넓은 농지와 동네에 정부에서는 특별법으로 울진 수재민을 수용한 것이다. 가끔씩 선배들의 얘기에서 민촌의 가거들랑 동네 유일한 구판장, 고향식당에 가서 닭도리탕 한번 맛봐야 한다라는 말을 담아두었다. 마침 음어경진대회에 차출되어 대대본부에 다녀오던 나는 일행들과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잠입하듯 찾아들었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자연스레 고향 얘기가 나오고 울진에서 멀지 않은 이 군이 고향이라고 내가 말했다. 기억하기도 싫은 태풍 얘기까지 이어지고 세간이며 농토를 삼킨 태풍에 몸만 빠져나온 그날을 상기하던 아주머니는 눈물의 연평도라는 노래가 그 태평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속절없는 사라짐의 증인이라는 아주머니는 잠깐 방으로 들어가더니 당시의 기록들이라는 말과 함께 종이 상자 속에 조금은 너덜해진 것을 보여주었다. 오랜 옛날 유물 같은 종이는 변색된 채 우리 앞에 펼쳐졌다. 사망 실종 849명, 부상 2533명, 이재민 37만여 명, 피해액 2800억 원. 나는 그때 워낙 어렸으므로 정확한 기억엔 없지만 한 번씩 어른들이 들려준 그때 추석날 아침에 몰아친 태풍 얘기는 몇 번 들은 바 있다. 그해 9월 12일 괌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사라호는 오키나와를 거쳐 한반도로 향했다. 동중국해에 진입 한반도를 향해 북상한 태풍은 부산을 통과한 후 9월 15일 아침 한반도를 유린한 것이다. 깊이 잠든 전우들의 고른 숨소리가 막사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때 우리들 함구의 균형을 깨뜨린 건 동초 근무를 마치고 들어서는 윤국수였다. 바둑 아마 2단이라는 그는 우리 대대로 전입 온 후로 대대장과 독대를 가장 많이 한 사병이었다. 우리는 그를 이름 대신 윤국수라 불렀다. 대대장도 상당한 수준의 바둑 실력이라는 건 들은 바 있다. 문득 어떤 연결고리를 찾은 듯했다. 또한 그는 대대장과 산등성이 몇 개를 사이에 둔 동양이 아니더냐. 더욱이 학사장교 출신인 대대장과는 같은 대학 후배라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고등학교 윤리교사로 근무하다 입대한 윤국수가 대대장의 총애를 받는 건 부대 안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인간관계에 바둑만한 매개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는 순간 눈에 빛을 발했다. 유병장이 담배를 내밀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미 윤국수는 오늘 사건의 개요를 알고 있는 듯했다. 얘기 들었나? 윤국수가 보기엔 결말이 어찌 되겠나? 크게 군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법? 한순간도 군법이라는 말을 생각지 못했던 우리 셋은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을 윤국수 쪽으로 동시에 돌렸다. 윤국수의 얼굴에 찰나같이 미소가 흘렀다. 예, 취사한 경유 몇 방울 쓴 게 무슨 큰 죄이겠습니까? 경유 몇 방울? 평소에도 얼굴의 여드름 때문에 얼굴이 번지르한 윤병장이 윤국수 앞으로 얼굴을 디밀며 자기 뺨을 때리듯 문질렀다. 셋의 표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느낀 윤국수가 자리를 고쳐 앉았다. 미처 입에 대보지 못한 소주가 현장에 있었는데 위수 지역 풍기문란에 해당되겠나? 참, 그 소주는 어디서 났습니까? 그거야 언제든지 확보가 되는 것 아니겠나? 제가 볼 땐 중심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버너에 불을 붙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것까지 꿰뚫고 있는 윤국수가 바둑에 수를 잃는 것보다 예리하다고 느껴졌다. 사실 버너에 막 불을 붙이고 소주병 마개를 따자마자 벌어진 일이었다. 내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일 아침 중대장님이 오시면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세요. 못하면 중대장님 대대에 들어가실 때 함께 들어가서 대대장께 용서를 구하는 건 어떨까요? 차라리 윤국수와 함께 가고 싶다. 문병장이 애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까지 끼어들면 일이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몇 번에 걸친 윤국수의 질문에 유병장이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특유의 목소리를 삼키듯 절제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윤국수, 바둑에 빵 때림 같은 한 수를 던져봐라. 와, 유병장님 빵 때림을 아세요? 바둑 둘 줄은 몰라도 하는 얘기는 들었다. 제 생각에는 대대장님도 크게 확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절박함이 윤국수의 피부엔 절실하게 닿지 않았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일견 그렇기도 했다. 이 일을 범죄시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금 전 서슬 펄었던 대대장의 목소리를 떠올리자 어지러워졌다. 다시 윤국수의 말을 삼키며 어쩌면 그로부터 결정적인 줄을 잡을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밤에 윤국수를 대대본부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대장이 워낙 단호하게 명령한 사안이니 쉽게 풀릴 것이란 기대 또한 무망하게 보였다. 천막에 크게 한번 바람에 휘청했다. 지나가는 주번 사관의 군화 소리가 물소리보다 크게 들리고 교대하는 근무자들의 두렁거리는 소리가 꿈속같이 들릴 즈음 문병장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할 수 없지. 나만 산성이야 가겠느냐. 제대 며칠 늦게 하자. 잠이 달아난 눈을 부라리며 말했다. 우리의 제목이 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냐. 같은 군대. 의미 없는 침을 뱉으며 유병장이 소리쳤다. 정면 돌파하자. 정면 돌파? 직접 부딪혀 보자 말이다. 부딪히다니. 번들거리는 문병장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유병장이 유난히 도드라진 턱을 쳐들었다. 아침이 되기 전에 대대장실로 찾아가는 거라. 이미 헌병대에 통보했을지도 모르잖아. 둘의 대화에 맥락이 있나 생각하며 돌아보니
옆에 앉아서 우리 얘기에 눈만 껌뻑이던 윤국수는 어느새 골아떨어지고 난 뒤였다.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는 것이 뭐. 이게 매달린다고 해결될 일로 보나? 유병장이 떨떠름하게 말했다. 이 상황에서 물불을 가릴 계제는 아니지. 치워라. 허화사 사건 기억도 안 나나? 내가 끼어들었다. 그것은 화랑담배 반출 사건으로 본인의 변은 피우지 않고 모았다가 가지고 간다 였는데 먹혀들지 않고 여지없이 군기 교육대로 보내진 것이었다. 둘은 한참을 그러더니 담배 연기만 어지럽게 천막 안에 채우고 있었다. 세상 모르게 잠든 전우들의 숨소리가 평화로웠다. 마당 밖으로 나오지 않던 아버지 대신 동구박 다리목까지 나와서 눈물 훔치며 몸조심하라고 당부하시던 고향의 어머니. 눈 내리던 김천역 플랫폼까지 따라와서 이병열차 미끄러지듯 떠날 때 내 눈을 피하며 흐느끼던 그녀. 차디찬 1월의 황산벌에서 이것이 전우인가를 서로 일깨우며 꼭 담은 어금니 밖으로 땀과 눈물을 흘려보냈던 전우들. 이미 쉬어버린 목소리가 째져라 외쳐대며 오로지 악으로 버티던 유격 훈련. 걸어가면서도 깜빡깜빡 눈을 붙여야 했던 천리 행군.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제 귀향의 날만 헤아리고 있는 지금. 그것도 알량한 8급의 바둑 실력으로 무슨 기념비적인 바둑판이라고. 그러고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벽 끄트머리에서 온몸을 덮쳐오는 안타까움까지. 스멀스멀 눈잡이가 감겨지는 적막감이 흐를 때 멀리서 들리는 포성은 차라리 포근한 자장가로 스며들었다. 문병장도 유병장도 이젠 지쳤는지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다. 아직 태풍은 먼 듯했다.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만 한 번씩 세차게 천막을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 화들짝 놀란 눈을 뜨며 돌아보니 유병장이 보이지 않았다. 화장실이라도 갔겠지 생각했다. 다시 옆을 살피자 꿈이라도 꾸는지 문병장이 얼굴을 한번 찡그리다가 입맛을 다셨다. 아까 입에도 대보지 못한 소주를 꿈속에서 마시는 걸까? 한참을 지나도 유병장이 오지 않았다. 시간이 제법 지났다. 문병장을 깨웠다. 유병장 어디 가고 없다. 오줌 누러 갔겠지. 그 시간 훨씬 지나서 하는 말이다. 이 밤에 가긴 어디를 갔겠나? 곧 오겠지. 천막 위로 한 방울씩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태풍이 도착한 것일까. 찾으러 가보자. 태풍이 가까워지는 모양이다. 곧 오겠지. 좀 더 기다려보자. 나의 다그침에도 그는 태연했다. 불침번에게 물어보니 화장실 가듯이 천막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이상한 생각 안 드나? 이상한 생각이라니? 부대 이탈 말이가? 이 밤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다니 이상하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방정맞은 내 말을 뭉개듯 그가 돌아 누웠다. 아무래도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니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먼저 주번 사관에게 보고한 뒤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옷을 찾았다. 그때 천막 출입구 문이 열리며 유병장이 들어섰다. 무슨 일을 하고 왔나 땀인지 빗물인지 온몸에 흘렀고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다. 어찌된 일이고? 뜬금없이 무슨 말이고? 태풍이 온다는데 하도 안 오길래 찾으러 가려 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닌데? 어느새 문병장도 일어나며 말했다. 어디 갔었기에 사람 놀라게 했노? 뒤은 문병장 말에 유병장이 심드렁하게 말했다. 옮겨두었다. 옮겨두다니? 증거를 없앴다 말이다.
우한덩어리 바둑판을 은밀한 곳으로 옮겨두고 왔다. 증거를 없애? 바둑판을? 그래, 바둑판 결정적인 곳으로 옮겨두고 왔다. 이 상황에 쓸데없는 일로 일이 더 복잡해진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증거가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나? 이미 명백한 일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증인 아니냐? 이건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사안이다. 상식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어째 저리 태어난지 기가 찰 일이다. 문병장이 벌떡 일어설 듯한 자세로 말했다. 어쨌거나 내일이면 사건의 전말은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 날 거다. 아이고, 모르겠다. 유병장이 팔베개를 하며 누워버렸다. 문병장과 나는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마주보기만 할 뿐 할 말이 없었다. 행여 부질없는 짓이 부정을 부르는 건 아닐까 혼자 생각했다. 추석은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라며 조금은 까불어대기도 했던 우리 셋. 그러나 지금은 끝없는 나락을 향해 가는 심정으로 가슴 조이고 있는데 증거물 바둑판 치운 걸 대단한 전공증으로 여기는 유병장을 바라보기만 했지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마치 해결의 실타래를 강물에 던져버린 것 좀 여겨졌다. 야, 유재갈! 잠시 조용하던 문병장이 유병장을 향해 소리쳤다. 유재갈, 최소한 우리 중대에서는 금기어다. 우리 셋은 논산 훈련소로부터 이곳에 올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사이였다. 그 훈련소에서 한 번씩 촌천살인에 가까운 말을 하던 그는 동기들로부터 제갈량의 지략을 구사할 것 같은 기대에 막연한 명성을 얻었다. 유제갈. 그런데 이곳으로 전이 보고 난 뒤 다소 장황한 대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할까. 한마디에 열마디로 대답하는 그에게 어느 고참이 제갈을 물려야겠구나 하면서 그의 별명이 유제갈로 굳어버렸다. 제갈량의 제갈에 비하면 말의 입에 물리는 제갈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이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 번씩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고는 조금씩 줄어든 대답이 한마디로 변했다. 그래도 유제갈은 뗄 수 없는 그의 별명으로 자리 잡았다. 하나 둘 고참들이 떠나가고 우리도 진급을 하면서 유제갈이란 표현은 멀어졌다. 이제 우리가 중대 최고참이 된 마당에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금기어인 것이다. 특히 우리 동기 셋은 그 말을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았다. 그러다 오늘 오랜만에 들어본 그 말에 우리는 스스로 놀랐다.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에 가까운 일갈이었다. 유병장이 몸을 벌떡 일으켰다. 뭐라? 유제갈? 그래, 유제갈. 지금 바둑판을 없애는 게 제정신이냐? 제정신이 아니면 내가 미쳤다 말이냐? 제정신이면 이 밤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자꾸 제정신 하는데 내가 정말 미치기라도 했단 말이냐? 쥐뜸은 말 다 했냐? 그래, 말 다 했다. 나중에 증거가 없어진 것이 단초가 되어 사건을 키우게 되면 모든 책임은 유재갈한테 있다. 어서 바둑판을 원위치 시켜놔라. 야, 내일이면 판가름 날 바둑판을 뭐하러 원위치 시키단 말이냐? 하려면 네가 해라. 이런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사람, 군생활 3년이 아깝다. 너같이 전호애가 메마른 자와 함께한 세월 3년이 더 아깝다. 그만하자, 그만. 모두 깨겠다. 더러운 군대와 한심한 작자란 말까지 주고받은 둘은 최악의 말을 쏟아냈다. 보다 못한 내가 나서자 자괴감을 삼키는 듯 둘은 서로 고개를 돌린 뒤 소강 상태가 되었다. 모르긴 해도 잠든 전우들 모두 잠깨어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당초 바둑판에 대한 애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던가. 일본 기사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리면서도 목숨을 걸고 둔다는 조치훈의 어록을
나의 좌우명에 접목했던 적이 있었던가. 폭파 전문가란 별명과 함께 격렬한 행마를 즐긴다는 그의 바둑을 배우고 싶었던 적이 있었던가. 치열하게 바둑에 매진한 적 없었음에도 바둑판에 집착한 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종행으로 그어진 19줄 바둑판의 금이 이리저리 엉키는 환상과 함께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높고 깊은 산골의 새벽은 아무리 한여름이지만 한기가 몰아쳤다. 근무자들이 마지막 조라며 나서는 걸 보니 날이 거의 밝아오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밤은 지나가는데 태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때 중대본부 천막에서 뜨륵뜨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 받는 소리가 이어졌다. 잘 들리지 않아서 모르긴 해도 수화자의 음성으로 보아 다소 긴박한 상황 같았다. 우리는 일제히 귀를 고추 세웠다. 한참 대담만 하는 소리가 끊어질 듯 잦아들더니 다시 이어졌다. 알겠습니다 하는 소리가 간단없이 들려왔다. 잠시 후 불규칙적인 걸음걸이의 군화 소리가 우리 천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군화 소리가 멈추고 천막이 젖혀지는 소리까지 시간은 더디게 지나갔다. 이윽고 천막이 젖혀졌다. 이병장님! 나는 순간적으로 우리 신상에 중대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우리 셋은 벌떡 일어났다. 옷과 군화끈이 다소 흐트러진 것 같은 주범병이 뛰어들었다. 대대 전통입니다. 문병장님, 유병장님과 함께 완전군장의 1조 점호시까지 대대본부에 도착하랍니다. 상기된 얼굴의 주범병은 천막을 쓰러뜨릴 듯이 흔들며 소리치고 있었다. 뒷부분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모두들 깨어 있었다. 주번병 뒤에는 언제 왔는지 주번 사관도 서 있었다. 평소 중대 최고참으로 대해주며 우리와는 다소의 친분을 나누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그저 쳐다만 볼 뿐 한마디 말도 없었다. 서로 얼굴을 번갈아 살피던 우리는 숨을 죽이며 군장을 꾸리기 시작했다. 천막 안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은 공기를 가르듯 번개가 스쳤고 잠시 후 지축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천막을 덮쳤다. 태풍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침묵은 깊었다. 딸그락거리며 군장 꾸리는 소리만 바람소리에 묻혀가고 있었다. 이윽고 군장 꾸리기를 마치고 군화끈을 조인 뒤 결연한 표정으로 좌우를 돌아본 우리는 일어섰다. 침상에는 모든 전우들이 도열한 채 일제히 우리를 향해 서 있었다. 저 차례 자세는 며칠 후 저녁 신고 때 봐야 할 모습인데 라는 생각이 짧게 스쳤다. 어디에선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침 삼키는 소리도 또렷이 들렸다. 우리 침상 바로 옆에 있었던 윤국수를 눈으로 찾으니 보이지 않았다. 막사한 모든 전우들을 다시 한번 일별한 뒤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막사 밖에도 전우들이 도열해 있었다. 다시 한번 찾아보아도 윤국수는 보이지 않았다. 주번 사관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신고를 한 뒤 우리는 돌아섰다. 계곡의 물소리가 잠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차갑게 들려왔다. 오솔길을 헤치고 대성산 횡단도로에 올라서자 철모 위로 한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졌다. 갑자기 빗방울 소리가 대성산 접근산을 박차고 나가는 사나이 진군에는 밤낮이 없다 하는 사당가의 박자같이 들렸다. 이른 아침 정상에 서면 끝없이 천지를 삼키던 안개도 품에 안으며 우뚝하던 대성산은 태풍을 실은 구름을 밀어내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검은 구름은 동쪽으로 물결치며 흘러가고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불렀던 그 군가가 우리를 위로한다고 믿기엔 뜬 눈으로 지새웠던 지난밤이 너무 추웠다고 생각되었다. 흐끄무레한 언덕 너머 사열하듯 늘어선 민촌의 지붕들도 태풍을 밀어내듯 견고한 모양으로 하나같이 엎드려 있었다. 태풍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그날 대대장실에 들어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경직된 부동 자세를 취했다. 병의 책무, 보초 일반 수칙, 작업 우선순위 등을 묻는 대대장께 우리는 훈련병처럼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허리에 두 손을 괜 채 대대장은 우리를 압도했다. 대대장의 일성은 우리를 몸서리치게 했다. 세 사람 모두 각오는 되어 있겠지? 철책선이 코앞인데 작전 중에 바둑판을 만든다는 발상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중대한 범죄로 규정될 사안인 것이다. 취사장 솥에다 피나무를 찌는 일 또한 명백한 일탈이다. 나는 세 사람을 이대로 사회에 내보낸다면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할 말 있나? 결국 제대가 며칠 늦어지는구나. 생각하자 갑자기 다리가 풀린다고 느껴졌다. 한 가지, 오매불망 귀향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끓는 정과 세 사람 모두 3년간 성실하게 이곳 최전방에서 흘린 땀의 최소한의 보답을 생각해 보았다. 때마침 기사회생과 구사일생을 보여주는 바둑의 원리와 패착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승부수를 던진 유병장과 윤국수의 사활을 건 기계를 대대장은 높이 산다. 대대장 관사 앞에 바둑판을 갖다 두는 그 빵 때림 같은 경우가 인생에서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남은 한 달 동안 지난 3년을 돌아보며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짬짬이 윤국수로부터 바둑의 한 수를 배우기 바란다. 대대장은 우리에게 군장을 벗고 탁자로 앉으라 했다. 캔 과일 음료를 내준 대대장은 고향을 묻고 제대 후 진로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서로 쳐다보는 것조차 호사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대대장은 책상 옆에서 매끈하게 다듬어진 바둑판 3개를 내밀었다. 비로소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표정은 애써 감추었다. 다행히 태풍은 우리 지역을 피해갔다. 그 태풍 또한 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준 것 같다. 목이 맨 우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눈을 바로 뜰 수 없었다. 연신 침을 삼켜야 했다. 말을 더듬거려야 했다. 손바닥으로 눈자위를 닦는 나를 보고 대대장은 운전병을 불렀다. 바둑판 제법 무거우니 세 사람 사중대 작업장까지 바래다 주고 오라. 우리는 경례 구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대대장 찝차를 타고 작업장으로 오면서 돌아본 대대본부는 깊어가는 여름 숲속으로 스며들 듯 멀어졌다. 작업장 도착을 앞두고 유병장이 말했다. 윤국수에게 살짝 바둑판 대대장 관사 앞 이라 하니 주저없이 갑시다 하더라는 것이다. 유병장의 빵때림 요청을 드라마틱하게 마무리한 윤국수가 진정한 기사로 보였고 유비로부터 삼고초려의 예우를 받았던 제갈량의 면모를 가진 것 같았던 유병장은 순간 유비같이 느껴졌다. 훗날 장군으로 진급하셨다는 대대장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했던 그곳 산자락에 차갑던 물소리와 대대장님의 호쾌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태풍은 추풍령 근처에서 동쪽으로 진로를 바꾸며 동해바다로 빠져나갔다. 이제는 거실의 다탁으로 쓰이는 그때 그 바둑판은 40년의 세월을 함께해왔다. 해마다 태풍 소식이 전해지는 계절이 되면 서늘했던 그날 밤이 떠오른다. 이인록 작가의 태풍 전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규율은 지키되 사람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 윗사람의 자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결정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소리와 마주하는 시간,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